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단호하지만 끈질기고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밀하지만 따뜻한 분이셔요. 네. 지금 보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동시에 막 이렇게 그렇죠. 진전되는 상황인데요. 8개월간 모셨던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금은 어떤 판을 고민 중이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이 전략이신 분입니다. 진심이 전략이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단호하지만 끈질기고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밀하지만 따뜻한 분이셔요. 네. 그래서 한번 방향이 네. 혹은 꿈이 정해지면 네.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항상 귀를 열고 계세요. 정말 잘 듣는 분이세요. 그래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까지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듣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수석 보좌관 이런 회의 때도 논쟁을 그냥 벌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지혜도,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도 내시지만 네. 지혜도 함께 모여서 네. 이런 그러니까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고요. 네. 그 최종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십니다. 그럼 참모들은 일하기 굉장히 쉬워요. 참모가 좀 실수를 해도 네. 최종 책임은 난 당신을 믿는다. 아하. 최종 책임은 내가 지마. 예. 최선을 다해라. 이런 진심이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게 돼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동이나 여성 폭력 이런 예.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한 번은 대통령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왜인지도 모르고 일단 이제 튀어 올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외 입양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334명입니다. 그게 2016년에 예. 그랬을 거예요.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신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야지 대통령을 모시지요. 보좌를 할 수 그럼요. 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거든요. 디테일을 다 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기된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04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 그 숫자를 기억하시기보다 하루에 한 명 입양이 되고 하루에 한 명 애가 버려지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를 좀 나누다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마련해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네.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게 되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예. 찾고요. 전문가, 부처, 그다음에 해외 사례까지를 아주 스피디하게 예,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냥 이 대충 그러지 네. 말고 뭐 하나라도 예. 각도가 이렇게 예.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가져와 주세요. 조금이라도 각도가 바뀌는. 예. 그래서 아마 청와대 400여 명의 비서관들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셨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역시 네. 그 이상의 열정과 헌신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의 진심, 네. 진정성이 정말 제대로 된 전략, 예. 해결책을 낳는 기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진심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인 움직였다.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찌됐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은수미 비서관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예. 그 사연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출마
어제 그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네.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으셨는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셨어요. 예.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그 지역 언론 차원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아직 입장을 안 정한 거죠. 이거 경선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출마하신다는 입장도 아직 안 밝히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남시장 후보로 나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네. 저희 결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네. 그리고 이 출마를 결정할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노동과 인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되는 성남,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을 이을 뿐만 아니라 네. 또한 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까? 지금 이런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진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7월 아니면 8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할 때예요. 그때 의원님께서 빼쪽고두 에나멜 빼쪽고두를 신고 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계셨어요. 이 문을 열어라. 지금 이 문을 열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지금 약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혈압약, 두통약, 막 맞아요. 이런 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경찰이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선에 빼쪽고도를 신은 야리야리한 여리여리 어머님이 딱 문을 버티고 정확하면 문에 끼어 있었죠. 문에 문틈에 끼인 예, 정치인. 예. 문틈에 끼어 있어야지 문을 예, 못 닫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래도 열심히. 참 여러 가지로 죄송하죠. 왜냐하면 그 국민 청원 중에 국회의원 그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나오는 것은 아마 내가 너희에게 잘하라고 그렇죠. 대리인으로 뽑았는데 하는 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이런 불만 혹은 좀 기대 이런 것이었다고 할 때 19대 국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풍랑이 많았던 국회이기도 하고 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았던 네. 국회였는데 그만큼 국민의 입장에 제대로 부응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성찰을 많이 했고 다시 그것이 저는 그 당시까지 재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재선에 도전하고 낙선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서 한 번은 단 한 번은 여성과 청년과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다. 네. 그것이 제게는 커다란 마음의 빛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대에는 많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정치인 은수미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마 필리버스터가 네. 아닐까 싶어요. 저러다 저분, 저 양반 저 쓰러지지 않겠나 다들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끝내 10시간을 버티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저력인데 그것도 의원님도 진심이죠? 진심의 키워드로 정치를 하는 대표 정치인 아닙니까? 전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알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네. 누가 올인하는지, 누가 이름만을 따려고 하는 건지 이걸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성남을 네.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은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걸 항상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대부분 이용하면서 의원님 성남을 차가 BMW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백팩 메고 예. 오늘 여기 올 때처럼 여기도 백팩 메고 혼자 오셨어요. 터덜터덜. 백팩 메고 오면 이렇게 노점상을 하시는 아저씨들도 말을 걸어주시고 시장 장터의 어머님도 말을 걸어주시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성남 시민분들은 아니 웬 좀 도시적이게 생긴 이 여성이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더니 이제 조금씩 사람이 끈질기네. 뭐 인사성 박네. 네. 또 그러니까 그리고 잘 웃는다. 예. 이러시다가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성남분들 몇 분하고 의견을 물으면서 제가 만약 제가 네. 성남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3가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네.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첫 번째가 저는 하나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성남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구도심하고 분당 판교라는 신도심. 네. 이것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양극화가 심각하고. 예, 거기다가 공간도 달라요. 그래서 구도심은 이렇게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강제 이주나 철거가 그렇죠. 맞습니다. 된 곳이어서 청계천에서 밀려난 분들이 거기다 여기가 전부. 평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 껍질만 벗겨서 박정희 정권이 우리를 내동댕이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어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산 껍질을 벗겨서 한 만들어진 구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 심해서 구도심의 아이들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분당 판교는 이게 평지잖아요. 예. 완전히 재개발을 그렇죠. 해버린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그 시장님 덕분에 지금은 나 성남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외부 도시, 그러니까 다른 도시 분들도 성남으로 이사하고 싶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그 격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하나의 성남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저의 꿈이고요. 이건 제가 정치인으로 있는 한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꿈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의 성남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 하나의 성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저는 낳는 동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판교의 잠재력은 놀라워요. 그래요? 그렇죠. 판교 뭐 외국인들도 판교 실리콘밸리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그것이 판교만이 아니라 성남 전체 그리고 이렇게 하나된 성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술과 사람의 존엄함을 공존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판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젊은 층들과 구도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또한 깊이 서로 존중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 미래 동력이랄까요. 전 우선 그게 정말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남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변화. 이것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간혹, 그러니까 제가 총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 세대, 인종, 여기가 왜냐하면 그 이주민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안산도 그렇지만 이 성남 쪽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 세대, 인종, 종교, 문화. 를 넘어선 하나됨. 이걸 좀 골목골목마다, 거리거리마다 성남 전역에서 만들어낸다면 전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계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전국을 봐요. 그렇겠죠. 전국을 보는데 이 퇴근할 때쯤 이게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이 넘기면 그러면 요 통계가 성남은 어떻지? 라고 보게 되는 워낙 지역구 국회의원을 준비하셨기 하다 보니까 때문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까는데 뭐 몇 조가 든다 이러면 그러면 성남은 아동수당을 깔 어떻게 해야 때 되나? 얼마가 들지 이런 그렇구나.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그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또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특히 여성가족 비서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권의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성폭력 문제를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성 비서관 내내 성폭력 문제를 다뤘어요. 그냥 제가 일자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9월 25일에 아마 몰카 대책이 발표됐을 거고요.
11월 14일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대책이 발표가 됐을 거고 28일 날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예. 그때 한샘 사건이니 뭐 이런 게 예, 있어서 한샘 사건. 예, 그래서 그리고 2018년 들어와서 이제 보안 점검 예. 이게 이제 가서 2월 23일인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대책을 아마 여가부 차관께서 발표를 하셨을 예. 거고 그다음에 2월 26일 날 국무회의 때인가 그때 다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어제 예. 38 여성대회 그 시기에 또 이제 여가부 장관께서 문체부를 비롯한 이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발표에서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었죠. 그리고 항상 대통령께서 성역은 없다. 성희롱 성폭력은 근절돼야 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는 없어져야 된다. 여성이 당당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셔서 저는 이렇게 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것과 또한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이제 도약이 있을 거라고 좀 그러니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님 거는 잠깐 이렇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다시 그래 성역은 없다. 예. 이 고통을 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자꾸 이제 뭐, 안희정 지사의 문제를 전체 진영의 문제로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날짜를 쭉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인 은수미는 사실상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쫙 기억을 하십니까? 이 데이터를.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되고,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모셔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분이셔요. 네. 그래서 한번 방향이 네. 혹은 꿈이 정해지면 네.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항상 귀를 열고 계세요. 정말 잘 듣는 분이세요. 그래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까지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듣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수석 보좌관 이런 회의 때도 논쟁을 그냥 벌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지혜도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도 내시지만 네. 지혜도 함께 모여서 네. 이런 그러니까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고요. 네. 그 최종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십니다. 그럼 참모들은 일하기 굉장히 쉬워요. 참모가 좀 실수를 해도 네. 최종 책임은 난 당신을 믿는다. 아하. 최종 책임은 내가 지마. 예. 최선을 다해라. 이런 진심이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게 되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예. 갖췄고요. 전문가, 부처, 그다음에 해외 사례까지 아주 스피디하게 예,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냥 이 대충 그러지 네. 말고 뭐 하나라도 예. 각도가 이렇게 예.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가져와 주세요. 조금이라도 각도가 바뀌는. 예. 그래서 아마 청와대 400여 명의 비서관들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셨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역시 네. 그 이상의 열정과 헌신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의 진심, 네. 진정성이 정말 제대로 된 전략, 예. 해결책을 낳는 기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진심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인 움직였다.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찌됐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은수미 비서관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예. 그 사연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출마
어제 그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예.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으셨는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셨어요. 예.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그 지역 언론 차원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아직 입장을 안 정한 거죠. 이거 경선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출마하신다는 입장도 아직 안 밝히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남시장 후보로 나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네. 저희 결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네. 그리고 이 출마를 결정할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노동과 인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되는 성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단호하지만 그 끈질기고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밀하지만 따뜻한 분이셔요. 네. 지금 이 보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동시에 막 이렇게 그렇죠. 진전되는 상황인데요. 8개월간 모셨던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금은 어떤 판을 고민 중이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이 전략이신 분입니다. 진심이 전략이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단호하지만 그 끈질기고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게 돼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동이나 여성 폭력 이런 네.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한 번은 대통령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인지도 모르고 일단 이제 튀어 올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외 입양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334명입니다. 그게 2016년에 네. 그랬을 거예요.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신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야지 대통령을 모시지요. 보좌를 할수 그럼요. 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시거든요. 디테일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기 된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04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 그 숫자를 기억하시기보다 하루에 한 명 입양이 되고 하루에 한 명 애가 버려지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를 좀 나누다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마련해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네.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